조조가 술을 데워 영웅을 논하고 관공이 성을 속여 차주를 베다. 동승 등이 마등에게 물었다. 공께서는 도대체 누구를 쓰려 하십니까? 마등이 말했다. 지금 예주목 유현덕이 이곳에 있는데 어찌 그를 구하지 않습니까? 동승이 말했다. 이 사람이 비록 황숙이나 지금 바로 조조에게 의지하고 있는데 어찌 기꺼이 이 일을 행하겠습니까? 마등이 말했다. 제가 보니 전날 사냥터 안에서 조조가 여러 사람의 축하를 맞이할 때 관훈장이 현덕의 뒤에서 칼을 들고 조조를 죽이려 했는데 현덕이 눈으로 보며 그치게 했습니다. 현덕이 조조를 도모하려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조의 발톱과 이빨이 많아 힘이 미치지 못할까 한탄하는 것일 뿐입니다. 공께서 시험삼아 구하시면 마땅히 반드시 응낙할 것입니다. 오석이 말했다. 이 일은 마땅히 너무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의논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 갔다. 다음날 밤중에 동승이 조서를 품고 곧장 현덕의 관사로 왔다. 문지기가 들어가 알리니 현덕이 맞이하여 나가 작은 각으로 청하여 자리에 앉았다. 관우와 장비가 곁에 서서 모셨다. 현덕이 말했다. 국구께서 밤에 이곳에 이르셨으니 반드시 사고가 있으신 것입니다. 동승이 말했다. 백주의 말을 타고 찾아오면 조조가 의심할까 두려워 고로 밤중에 만나러 왔습니다. 현덕이 명하여 술을 가져다 대접하게 했다. 동승이 말했다. 전날 사냥터 안에서 관원장이 조조를 죽이려 했는데 장군께서 눈을 움직이고 고개를 흔들어 물리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현덕이 놀라며 말했다. 공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아십니까? 동승이 말했다. 사람들이 모두 보지 못했으나 저만 보았습니다. 현덕이 숨길 수 없어 마침내 말했다. 아우가 조조가 참남하게 월권하는 것을 보고 고로 모르는 사이 분노를 일으킨 것일 뿐입니다. 동승이 얼굴을 가리고 울며 말했다. 조정의 신하들이 만약 모두 관원장과 같다면 어찌 태평하지 못할까 근심하겠습니까? 현덕이 혹 조조가 그를 시켜 시험하러 온 것이 아닐까 두려워 이에 거짓으로 말했다. 조승상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어찌 태평하지 못할까 근심하겠습니까? 동승이 안색을 바꾸며 일어나 말했다. 공께서는 바로 한나라 황실의 숙부이시기에 고로 강과 쓸개를 드러내고 상고하는데 공께서는 어찌 속이십니까? 현덕이 말했다. 국구께서 혹 속이실까 두려워 고로 시험한 것일 뿐입니다. 이에 동승이 띠 안의 조서를 뻔해 보게 했다. 현덕이 슬픔과 분노를 이기지 못했다. 또 위를 세운 문서를 꺼내 보이니 위에 오직 6명만 있었다. 첫째, 차기장군 동승. 둘째, 공부시랑 왕자복. 셋째, 장수교의 종집. 넷째, 위랑 오섭. 다섯째, 소신장군 오자란. 여섯째, 서량태수 마등. 현덕이 말했다. 공께서 이미 조서를 받들어 적을 토벌하시니 제가 감히 개와 말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동승이 절하며 감사하고 곧 이름을 쓰기를 청했다. 현덕도 역시 좌장군 유비라고 쓰고 도장을 찍어 동승에게 주어 거두게 했다. 동승이 말했다. 아직 다시 3사람을 청하여 함께 10명의 의사를 모아 나라의 적을 도모해야 합니다. 현덕이 말했다. 절실히 마땅히 천천히 행하고 가볍게 세어나가서는 안 됩니다. 함께 의논하여 오경이 되어 작별하고 갔다. 현덕도 역시 조조가 해칠까 방비하여 곧 처소의 뒷뜰에서 채소를 심고 친히 물을 주니 숨기는 게 책이었다. 관우와 장비가 말했다. 형님께서는 천하의 큰 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소인의 일을 배우시니 무엇 때문입니까? 현덕이 말했다. 이것은 두 아우가 아는 바가 아니다. 두 사람이 이에 다시 말하지 않았다. 하루는 관우와 장비가 없는데 현덕이 막 뒷뜰에서 채소에 물을 주고 있는데 허저와 장료가 수십 명을 이끌고 뜰 안으로 들어와 말했다. 승상께서 명령이 계시니 사군께서는 곧 가시기를 청합니다. 현덕이 놀라 물었다. 무슨 급한 일이 있습니까? 허저가 말했다. 모릅니다. 오직 저를 보내 청하라고 가르치셨을 뿐입니다. 현덕이 할 수 없이 두 사람을 따라 관부로 들어가 조조를 만났다. 조조가 웃으며 말했다. 집에서 참 큰일을 하고 있구려. 현덕을 놀라게 하여 얼굴이 흑빛처럼 되었다. 조조가 현덕의 손을 잡고 곧장 뒷뜰에 이르러 말했다. 현덕께서 밭일을 배우시니 쉽지 않습니다. 현덕이 비로소 안심하여 대답했다.
일이 없어 소일할 뿐입니다. 조조가 말했다. 마침 가지 끝에 매실이 푸른 것을 보고 갑자기 지난해 장수를 정벌할 때 길에서 물이 부족하여 장사들이 모두 목말라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마음에 한 계책을 내어 채찍으로 허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앞에 매화나무 숲이 있다. 군사들이 그것을 듣고 입에 모두 침이 생겨 이로써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매실을 보니 감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마침 술을 데우는 것이 막 익었기에 고로 사군을 청하여 작은 정자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현덕의 마음과 정신이 비로소 안정되어 작은 정자에 이르니 이미 술상이 차려져 있었다. 접시에는 푸른 매실이 놓여 있고 술란 동이가 데워져 있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마음을 열고 시원하게 술을 마셨다. 술이 반쯤 취할 무렵 갑자기 먹구름이 어둑어둑하게 끼고 갑자기 비가 올 것 같았다. 수행원이 멀리서 하늘밖에 용이 구름에 걸린 것을 가리키니 조조와 현덕이 난간에서 바라보았다. 조조가 말했다. 사군께서는 용의 변화를 아십니까? 현덕이 말했다. 그 자세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조조가 말했다. 용은 능히 크고 작으며 능히 올라가고 숨습니다. 크면 구름을 일으키고 안개를 뿜고 작으면 개미나 달팽이처럼 모습을 숨깁니다. 올라가면 우주 사이를 날아다니고 숨으면 파도 속에 잠복합니다. 지금 막 봄이 깊어 용이 때를 타서 변화하니 마치 사람이 뜻을 얻어 사회를 종횡하는 것과 같습니다. 용이라는 것은 세상의 영웅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현덕께서는 오래도록 사방을 두루 다니셨으니 반드시 당세의 영웅을 아실 것입니다. 청컨대 시험 삼아 가리켜 말씀해 보십시오. 현덕이 말했다. 저는 육안으로 어찌 영웅을 알아보겠습니까? 조조가 말했다. 지나치게 겸손하지 마십시오. 현덕이 말했다. 저는 황송하게도 은혜를 입어 조정에서 벼슬하게 되었습니다. 천하의 영웅을 실로 아직 알지 못합니다. 조조가 말했다. 이미 그 얼굴을 알지 못해도 역시 그 이름은 들었을 것입니다. 현덕이 말했다. 회남의 원술은 병사와 식량이 충분히 갖춰져 있으니 영웅이라 할 만합니다. 조조가 웃으며 말했다. 무덤 속의 마른 뼈이니 나는 조만간 반드시 그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현덕이 말했다. 하북의 원소는 4대의 삼공을 지냈고 문화에 옛 관리들이 많습니다. 지금 기주 땅을 호랑이처럼 운거하고 부하 중 능력 있는 자가 극히 많으니 영웅이라 할 만합니다. 조조가 웃으며 말했다. 원소는 겉으로는 엄하나 담력이 약하고 계략을 좋아하나 결단이 없습니다. 큰일을 하려 하면 몸을 아끼고 작은 이익을 보면 목숨을 잊으니 영웅이 아닙니다. 현덕이 말했다. 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팔준이라 불리며 위세가 구주를 떨치니 유경승을 영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유표는 헛된 이름만 있고 실제가 없으니 영웅이 아닙니다. 현덕이 말했다. 한 사람이 있는데 혈기가 막 왕성하고 강동의 영수이니 손백부가 바로 영웅입니다. 조조가 말했다. 손책은 아버지의 이름을 빌렸으니 영웅이 아닙니다. 현덕이 말했다. 익주의 유계옥을 영웅이라 할 수 있습니까? 조조가 말했다. 유장은 비록 종실이나 바로 집을 지키는 개일 뿐이니 어찌 영웅이라 하겠습니까? 현덕이 말했다. 장수, 장로, 한수 같은 무리들은 모두 어떻습니까? 조조가 손뼉을 치며 크게 웃으며 말했다. 이런 평범한 소인배들을 어찌 이에 걸겠습니까? 현덕이 말했다. 이 밖에는 저는 실로 알지 못합니다. 조조가 말했다. 무릇 영웅이란 가슴에 큰 뜻을 품고 배에 좋은 계략이 있으며 우주를 감추는 기회가 있고 천지를 삼키고 뱉는 뜻이 있는 자입니다. 현덕이 말했다. 누가 그에 당할 수 있겠습니까? 조조가 손으로 현덕을 가리키고 후에 스스로 가리키며 말했다. 지금 천하의 영웅은 오직 사군과 나 조조뿐입니다. 현덕이 말을 듣고 한번 놀라 손에 쥐고 있던 숟가락과 젓가락을 모르는 사이 땅에 떨어뜨렸다. 때마침 하늘에 비가 오려하여 천둥 소리가 크게 일어났다. 현덕이 이에 침착하게 고개를 숙여 젓가락을 주우며 말했다. 한번 천둥의 의세가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조조가 웃으며 말했다. 대장부도 역시 천둥을 두려워합니까? 현덕이 말했다. 성인께서도 빠른 천둥과 사나운 바람에 반드시 변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말을 듣고 젓가락을 떨어뜨린 이유를
가볍게 숨겨넘겼다. 조조가 마침내 현덕을 의심하지 않았다. 후세 사람이 시로 칭찬하며 말했다. 억지로 호랑이 굴에서 잠시 몸을 피하니 영웅을 말한 것이 사람을 놀라 죽게 하네. 교묘하게 천둥 듣는 것을 빌려 숨기니 기회 따라 응변함이 진실로 귀신 같구나. 하늘의 비가 막 그치니 두 사람이 뒤뜰로 뛰어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손에 보검을 들고 갑자기 정자 앞에 이르니 좌우가 막아도 막을 수 없었다. 조조가 보니 바로 관우와 장비 두 사람이었다. 원래 두 사람이 성 밖에서 활쏘기를 하고 막 돌아왔는데 현덕이 허저와 장녀에게 청함을 받아갔다는 것을 듣고 황급히 상부로 와서 알아보았다. 뒤뜰에 있다는 것을 듣고 오직 잘못이 있을까 두려워 고로 돌격하여 들어온 것이었다. 그런데 현덕이 조조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이 칼을 잡고 섰다. 조조가 두 사람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관원장이 말했다. 승상께서 형님과 술을 마신다는 것을 듣고 특별히 와서 칼춤을 추어 웃음을 돕고자 합니다. 조조가 웃으며 말했다. 이곳은 홍문의 연회가 아닌데 어찌 항장이나 항백을 쓰겠습니까? 현덕도 역시 웃었다. 조조가 명했다. 술을 가져다 두 번패에게 놀람을 진정시키게 하라. 관우와 장비가 절하며 감사했다. 잠시 후 자리가 파하고 현덕이 조조에게 작별하고 돌아갔다. 관원장이 말했다. 하마터면 우리 둘을 놀라 죽일 뻔했습니다. 현덕이 젓가락을 떨어뜨린 일을 관우와 장비에게 말했다. 장비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현덕이 말했다. 내가 밭을 가는 것은 바로 조조로 하여금 내가 큰 뜻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뜻밖의 조조가 마침내 나를 가리켜 영웅이라고 하니 내가 고로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또 조조가 의심을 낼까 두려워 고로 천둥을 두려워하는 것을 빌려 숨긴 것이다. 관우와 장비가 말했다. 형님께서는 진실로 높은 견해이십니다. 조조가 다음날 또 현덕을 청했다. 막 술을 마시고 있는데 사람이 보고했다. 만총이 가서 원소의 소식을 알아보고 돌아왔습니다. 조조가 불러들여 물었다. 만총이 말했다. 공손찬이 이미 원소에게 깨졌습니다. 현덕이 급히 물었다. 그 자세한 것을 듣고 싶습니다. 만총이 말했다. 공손찬이 원소와 싸워 분리하여 성을 쌓아 둘러치고 둘레 위에 높이 10장의 누각을 세워 이름을 역경느라 했습니다. 곡식 30만 곡을 쌓아 스스로 지키고 전사들이 출입하며 쉬지 않았습니다. 혹 원소에게 포위당한 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구하기를 청했습니다. 공손찬이 말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을 구한다면 후에 싸우는 자들이 오직 사람이 구해주기만 바라고 기꺼이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을 것이다. 마침내 기꺼이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원소의 병사가 오면 많이 항복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공손찬이 형세가 외로워 사람을 보내 편지를 가지고 허도로 가서 구원을 청했으나 뜻밖의 중도의 원소의 군대에게 잡혔습니다. 공손찬이 또 편지를 장현에게 보내 은밀히 약속하여 불을 올리는 것을 신호로 삼아 안팎으로 합치기로 했습니다. 편지를 전하는 사람이 또 원소에게 사로잡히니 도리어 와서 성 밖에 불을 놓아 적을 유인했습니다. 공손찬이 스스로 나가 싸우니 복병이 사방에서 일어나 군마가 대반을 이뤘습니다. 물러나 성 안을 지키니 원소가 땅을 파고 곧장 공손찬이 거하는 누각 아래로 들어가 불을 질렀습니다. 공손찬이 갈 길이 없어 먼저 처자를 죽이고 그런 후 스스로 목을 매니온 집안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지금 원소가 공손찬의 군대를 얻어 소문과 세력이 매우 성합니다. 원소의 아우 원술이 회남에서 교만하고 사치하기를 지나치게 하여 군민을 돌보지 않으니 사람들이 모두 배반했습니다. 원술이 사람을 보내 황제호를 원소에게 돌려주려 합니다. 원소가 옥세를 취하려 하니 원술이 약속하여 친히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회남을 버리고 하북으로 가려 합니다. 만약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급히 수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승상께서 급히 도모하시기를 청합니다. 현덕이 공손찬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듣고 옛날 자기를 청거한 은혜를 추억하니 슬픔을 이기지 못했다. 또 조자룡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안심할 수 없었다. 이에 은밀히 생각했다. 내가 이때를 타서 몸을 빼낼 계책을 찾지 못하면 더 언제를 기다리겠는가. 마침내 일어나 조조에게 말했다. 원술이 만약 원소에게 투항한다면
반드시 서주를 거쳐갈 것입니다. 제가 한 군데를 청하여 반길에서 차단하여 치면 원수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조조가 웃으며 말했다. 내일 황제께 아뢰고 즉시 군사를 일으키십시오. 다음날 현덕이 헌제를 뵙고 아뢰었다. 조조가 현덕에게 명하여 5만 병마를 총독하게 하고 또 주령과 노소 두 사람을 함께 가게 했다. 현덕이 황제께 작별하니 황제가 울며 전송했다. 현덕이 숙소에 이르러 밤새 군기와 안장과 말을 수습하고 장군 도장을 걸고 재촉하여 곧 떠났다. 동승이 심리 긴 정자까지 쫓아나와 전송했다. 현덕이 말했다. 국국께서는 인내하십시오. 제가 이번 행차에 반드시 명예 보답할 바가 있을 것입니다. 동승이 말했다. 공께서는 마땅히 유의하시고 황제의 마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두 사람이 작별했다. 관우와 장비가 말 위에서 물었다. 형님께서 이번에 출정하시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황급하십니까? 현덕이 말했다. 나는 바로 새장 속의 새우 그물 속의 물고기다. 이번 행차는 마치 물고기가 큰 바다로 들어가고 새가 푸른 하늘에 오르는 것과 같아 새장과 그물의 얽매임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에 관우와 장비에게 명하여 주령과 노소와 군마를 재촉하여 빨리 가게 했다. 그때 곽가와 정욱이 돈과 식량을 점검하고 막 돌아왔는데 조조가 이미 현덕을 보내 서주로 군사를 진격시켰다는 것을 알고 황급히 들어가 간언했다. 승상께서는 어찌하여 유비로 하여금 군사를 감독하게 하셨습니까? 조조가 말했다. 원수를 차단하려 할 뿐이다. 정욱이 말했다. 옛날 유비가 예주목이었을 때 저희들이 청하여 죽이려 했으나 승상께서 듣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또 그에게 군사를 주시니 이것은 용을 바다에 놓아주고 호랑이를 산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후에 그를 다스리려 하시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곽가가 말했다. 승상께서 비록 유비를 죽이지 않으시더라도 역시 마땅히 그를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옛사람이 말씀하시길 하루 적을 놓아주면 만세의 환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라건대 승상께서는 살피십시오. 조조가 그 말이 옳다고 여겨 마침내 허저에게 명하여 군사 500을 이끌고 가서 반드시 현덕을 쫓아 돌아오게 하라고 했다. 허저가 응낙하고 갔다. 현덕이 막 가고 있는데 뒤에서 먼지가 갑자기 일어나는 것만 보였다. 관우와 장비에게 말했다. 이것은 반드시 조조의 병사가 쫓아온 것이다. 마침내 진영을 치고 관우와 장비에게 각각 군기를 짚고 양쪽에 서게 했다. 허저가 이르러 엄한 병사들이 정비된 갑옷을 입은 것을 보고 이에 말에서 내려 진영으로 들어가 현덕을 만났다. 현덕이 말했다. 공께서 이곳에 오신 것은 무슨 일입니까? 허저가 말했다. 승상의 명을 받들어 특별히 장군께서 돌아가시기를 청합니다. 따로 위논할 일이 있습니다. 현덕이 말했다. 장수가 밖에 있으면 임금의 명령도 받지 않는 바가 있다. 나는 임금을 뵙고 또 승상의 명을 받들였으니 지금 다른 의논이 없습니다. 공께서는 빨리 돌아가 나를 위해 승상께 아뢰십시오. 허저가 생각했다. 승상께서 그와 일양 사이가 좋았는데 이번에도 나에게 가서 싸우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으니 할 수 없이 그의 말을 가지고 돌아가 다시 처분을 기다리면 될 것이다. 마침내 현덕에게 작별하고 군사를 이끌고 돌아갔다. 돌아가 조조를 만나 현덕의 말을 갖추어 말했다. 조조가 망설이며 결정하지 못했다. 정욱과 곽가가 말했다. 유비가 기꺼이 군사를 돌리지 않는 것으로 마음이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나에게 주령과 노소 두 사람이 저곳에 있으니 짐작컨대 현덕이 감히 마음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내가 이미 그를 보냈는데 어찌 다시 후회할 수 있겠는가? 마침내 다시 현덕을 쫓지 않았다. 후세 사람이 시로 현덕을 칭찬하며 말했다. 군사를 모아 말을 먹이고 급히 가니 마음에는 옷띠 안에 천자의 말씀을 생각하네. 철창을 부수고 호랑이와 표범을 피하니 단번에 금자물쇠를 열어 교룡이 달아나네. 마등이 현덕이 이미 갔다는 것을 보고 변방에 보고도 또 급하여 역시 서량주로 돌아갔다. 현덕의 병사가 서주에 이르니 자사차주가 나와 맞이했다. 관에서 연회가 끝나고 송건, 미죽 등이 모두 와서 배웠다. 현덕이 집으로 돌아가 노인과 어린이를 살피고 한편으로 사람을 보내 원술의 소식을 알아보게 했다.
탐자가 돌아와 보고했다. 원술이 사치하기를 지나치게 하여 뇌박과 진란이 모두 숭산으로 투항했습니다. 원술의 소문과 세력이 매우 쇠하여 이에 편지를 써서 황제호를 원소에게 넘기니 원소가 사람을 보내 원술을 부르니 원술이 이에 병마와 궁중의 어용 물건들을 수습하여 먼저 서주로 오려 합니다. 현덕이 원술이 장차 이른다는 것을 알고 이에 관우, 장비, 주령, 노소와 5만 군사를 이끌고 나갔는데 마침 선봉 기령과 맞닥뜨렸다. 장비가 더 말도 하지 않고 곧장 기령을 취했다. 열합도 싸우지 못하고 장비가 크게 한번 외치니 기령을 말 아래에서 찔렀다. 패한 군대가 달아나니 원술이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와서 싸웠다. 현덕이 군사를 3루로 나누었다. 주령과 노소가 왼쪽에, 관우와 장비가 오른쪽에, 현덕이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가운데 거하여 원술과 만났다. 문기 아래에서 꾸짖으며 말했다. 그대는 반역하고 도에 어긋나니 나는 지금 밝은 조서를 받들어 앞으로 와서 그대를 토벌한다. 그대는 마땅히 손을 묶고 항복을 받아 그대의 죄를 면해야 한다. 원술이 욕했다. 돗자리 짜고 집신 엮던 변변찮은 무리가 감히 나를 가볍게 여기는가. 군사를 휘둘러 쫓아왔다. 현덕이 잠시 물러나 좌우 두 길의 군사가 쳐서 죽이게 했다. 원술의 군대를 죽이니 시체가 들판에 가득하고 피가 흘러 도랑을 이루었다. 병사들이 도망하니 헤아릴 수 없었다. 또 숭산의 뇌박과 진란에게 돈과 식량 초료를 빼앗겼다. 수춘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또 여러 도적들에게 습격당하여 할 수 없이 강정에 머물렀다. 오직 1000여 명만 있는데 모두 노약한 무리였다. 때가 마침 한여름이라 식량이 다하여 오직 보리 30곡만 남아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니 집안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많이 굶어 죽는 자가 있었다. 원술이 밥이 거칠다고 싫어하여 목구멍으로 넘길 수 없어 이에 부엌 사람에게 명하여 꿀물을 가져다 갈증을 그치게 하라고 했다. 부엌 사람이 말했다. 오직 피물만 있는데 어디서 꿀물을 얻겠습니까? 원술이 침상에 앉아 크게 한번 외치고 땅에 쓰러져 피를 말 넘게 토하고 죽었다. 때는 건한 4년 6월이었다. 후세 사람이 시로 말했다. 한나라 말에 칼과 병기가 사방에서 일어났는데 까닭없이 원술이 너무 날뛰었네. 대대로 공이나 재상이었던 것을 생각하지 않고 곧 혼자 몸으로 황제가 되려 했네. 강포하게 헛되이 전국의 옥세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사치하게 망령되이 하늘의 상서를 말했네. 목말라 꿀물을 생각했으나 얻을 길이 없어 홀로 빈 침상에 누워 피토하며 죽었네. 원술이 이미 죽으니 조카 원윤이 영구와 처자를 데리고 여강으로 달아나는데 서구에게 모두 죽임을 당했다. 옥새를 빼앗아 허도로 가서 조조에게 바쳤다. 조조가 크게 기뻐하며 서구를 고릉태수에 봉하니 이 옥새가 조조에게 돌아갔다. 현덕이 원술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고 상표를 써서 조정에 아뢰고 편지를 조조에게 보내며 주령과 노소를 허도로 돌아가게 하고 군마를 남겨두어 서주를 보호하게 하고 한편으로 친히 성을 나가 흩어진 백성들을 불러 업을 다시 잇게 했다. 주령과 노소가 허도로 돌아가 조조를 만나 현덕이 군마를 남겨두었다고 말했다. 조조가 노하여 두 사람을 배려했다. 순욱이 말했다. 권력이 유비에게 돌아갔으니 두 사람도 역시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조조가 이에 그들을 용서했다. 순욱이 또 말했다. 편지를 써서 차주가 안에서 도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조가 그 계책을 따라 은밀히 사람을 보내 차주를 만나게 하여 조조의 명령을 전했다. 차주가 즉시 진등을 청하여 이 일을 의논했다. 진등이 말했다. 이 일은 극히 쉽습니다. 지금 유비가 성을 나가 백성을 부르고 있으니 머지않아 돌아올 것입니다. 장군께서는 군사들에게 명하여 용성가에 매복하게 하고 오직 그를 맞이하는 척하다가 말이 이르기를 기다려 한 칼에 베십시오. 제가 성위에서 뒤에 군사를 쏘아 막으면 큰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차주가 따랐다. 진등이 돌아가 아버지 진규를 만나 그 일을 갖추어 말했다. 진규가 진등에게 명하여 먼저 가서 현덕에게 알리게 했다. 진등이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말을 날려가서 알렸는데 마침 관우와 장비를 만나 이러이러하다고 알렸다. 원래 관우와 장비가 먼저 돌아가고 현덕이 뒤에 있었다. 장비가 듣고 곧 가서 싸우려 했다. 관운장이 말했다.
그들이 용성가에 매복하여 우리를 기다리니 가면 반드시 잘못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한 계책이 있어 차주를 죽일 수 있다. 밤을 타서 조조의 군사로 꾸며 서주에 이르러 차주가 나와 맞이하게 한 후 습격하여 죽이는 것이다. 장비가 그 말이 옳다고 여겼다. 그 부하 군사가 원래 조조의 깃발과 호칭이 있고 위복과 갑옷이 모두 같았다. 그날 밤 삼경의 성에 이르러 문을 열라고 외쳤다. 성 위에서 누구냐고 물으니 사람들이 조승상이 장문원을 보낸 병마라고 대답했다. 차주에게 알리니 차주가 급히 진등을 청하여 위논했다. 만약 맞이하지 않으면 진실로 의심이 있고 만약 나가 맞이하면 또 속임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차주가 이에 성에 올라 대답했다. 어두운 밤이라 분별하기 어려우니 밝은 아침을 기다려 만나겠습니다. 성 아래에서 대답했다. 오직 유비가 알까 두렵습니다. 빨리 문을 여십시오. 차주가 망설이며 결정하지 못하는데 성 밖에서 한 목소리로 문을 열라고 외쳤다. 차주가 할 수 없이 갑옷을 입고 말에 올라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성을 나갔다. 다리를 달려 건너며 크게 외쳤다. 문원이 어디 있는가? 불빛 가운데 오직 관원장이 칼을 들고 말을 달려 곧장 차주를 맞이하는 것만 보이며 크게 외쳤다. 필부가 감히 속임을 품고 내 형님을 죽이려 하는가? 차주가 크게 놀라 몇 합도 싸우지 못하고 막아낼 수 없어 말을 돌려 곧 돌아갔다. 달이 가에 이르니 성 위에서 진등이 어지러운 화살을 쏘아내렸다. 차주가 성을 돌며 달아났다. 관원장이 쫓아와 손을 들어 한 칼에 말 아래에서 베고 머리를 베어 돌아가 성 위를 향해 외쳤다. 반역한 적 차주를 내가 이미 죽였다.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 항복하면 죽음을 면한다. 여러 군사들이 창을 거꾸로 하여 항복하니 군민이 모두 안정되었다. 관원장이 차주의 머리를 가지고 가서 현덕을 맞이하며 갖추어 차주가 해치려 한 일을 말하고 지금 이미 머리를 베었다고 했다. 현덕이 크게 놀라며 말했다. 조조가 만약 온다면 어찌하겠는가? 관원장이 말했다. 아우가 장비와 함께 맞이하겠습니다. 현덕이 후회하기를 그치지 못하고 마침내 서주로 들어갔다. 백성 부로들이 길에 엎드려 맞이했다. 현덕이 관부에 이르러 장비를 찾으니 장비가 이미 차주에 온 집안을 모두 죽였다. 현덕이 말했다. 조조의 신복을 죽였으니 어찌 기꺼이 그만두겠는가? 진등이 말했다. 제게 한 계책이 있으니 조조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다. 이미 혼자 몸을 호랑이 굴에서 떠나왔으니 다시 묘한 계책으로 이리의 연기를 그치게 하리. 진등이 무슨 계책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겠으니 다음 회를 보도록 하자.